먼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월 첫째 주에 비하면 2%포인트 빠졌고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전보다 더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두 당 모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여당 역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못한다가 65%, 국민의힘은 잘못한다 62%. 왜 여야 모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자,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용께 먼저 한번 진단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야 모두 다 선거 전보다 지지율이 내려간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지금 뭐 선거에서는 정말 엄중한 판단을 국민들이 내려준 거죠. 예. 근데 이제 판단을 주로 심판을 받은 민주당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서울에서 이런 참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948년 선거가 있은 이래 최초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면은 분석을 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거든요. 이번에 분명하게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는 말만 하지 말고 실천과 실행을 하고 실력으로 보여주라라는 거였는데 반성하고 뭐 참여한다 말만이지 뭘 어떻게 누가 이거 아무 구체적인 게 없고요. 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가서 보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으로 가서 보면 국민의힘은 김종인이라는 마개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다시 옛날에 그 아름답지 못한 그 실체가 그대로 다시 되풀이된 거예요. 예. 역시 도로구나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지금 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 미워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대단한 말하자면은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성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예뻐서 표를 준 건 아닌데 이건 예뻐할 수 없는 당이구나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 조사에서 분명하게 다시 드러난 거고요. 이건 미국에 있을 선거에서 다시 재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결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양 당이 반응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 결과는 지금 어찌 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정태근 의원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들이 선거 때 보여준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친 거거든요. 그 야단을 친 핵심 내용들은 무조건 한 길로 자기 이념대로 가지 말고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들을 제대로 챙기고 변화해라.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야당도 노력해라 이런 건데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 생활상 어려운 문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뭐니 해도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는 코로나가 3차 확산이 종료가 되기 전에도 지금 4차 확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미 700명대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생활은 어려워지고 제가 오늘 한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에 이어가지고 뭐 지금 부동산 문제 여전히 그렇죠. 일자리 문제 그렇죠. 정치가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뭔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 고민을 얘기할 생각은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이번에 이겼으니까 이 기세로 가자. 한쪽에서는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조는 별 문제 없어. 뭐 이렇게 하니까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받들겠다. 그리고 바꿀 것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께서 보시기에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변화는 어떤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각 당에 요구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위 같은 걸 꾸려서 예. 당 쇄신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고 깊은 좀 성찰이 있은 이후에 이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각각이 조급하게 안을 내놨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뒤에 또 토론할 예정이겠지만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개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대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갈팡질팡한다든가 이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비대위를 꾸려서 좀 시간을 갖고 전당대회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당대회를 땡겼습니다. 예.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야당으로 보면 야당은 지금 뭐 결정적으로 그 사면이 나왔는데 뭐 사면까지는 어쨌든 뭐 권유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간 탄핵이 잘못됐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정말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치의 문제로 돌아가는 야당도 동일하게 국민들이 실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여야가 도대체 지금 어떻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선거가 끝난 뒤에 민주당 젊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쇄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초선만 쇄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쇄신 얘기하면서 조국 사태 문제 짚고 이랬더니 강성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일부는 사과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초선들이 당 지도부에 쇄신위원회를 만들어달라, 쇄신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힘을 좀 잃은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일단 그 부분 들어보죠. 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은 쇄신 방향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당 지도부에 당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쇄신안 마련을 위한 당 쇄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과 피해자에 사죄한다. 세 번째, 국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네 번째, 당 정청 관계에서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은 주도성을 발휘해 주길 요구한다. 다섯 번째,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요구한다. 예, 고영인 의원이 발표했는데 더민초,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입니다. 더민초.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쇄신안 쭉 들어보면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요. 좀 모호하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해달라 그러면 민심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면 코로나 어떤 방역의 문제라든지 백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반영해달라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정치나 어떤 조직에서요 뭐 TF 만들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내용 쇄신을 해달라.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잘 없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뭐 지도부에서 누굴 지지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쇄신위원회 만들어달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루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없다.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을 지금 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뭐 이게 대선에 뭐 이슈가 될 것도 아니고. 근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완화하자는 입장이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은 어떻다. 밝히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정정당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 옛부터 보면 이렇게 특히 선거 계기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풍 운동도 일어나고 뭔가 새바람 이런 변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쇄신 얘기 이런 것이 그때만큼 파급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좀 약해 보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초선들이 지금 숫자는 많은데요. 초선의 리더십이 일단 확립이 안 돼 있고요. 되게 전에 보면은 초선 그룹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경청을 하고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지금까지 정당의 관행이었는데 예. 초선의 지금 리더십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선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재선 그룹이나 그 위에 다선 그룹들이 3선 이상의 그룹들이 힘을 실어주는데 지금 다 입을 닫고 있는 건요. 그건 분명히 당의 내부 구조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내 민주화, 당내 그 토론 분위기가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왜 토론 분위기가 그럼 없느냐? 말로 당 이름부터 민주인데 왜 이렇게 민주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은 전전전 이렇게 지도부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이전의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토론을 문화를 한다 만들어낸- 그러면은 내부 총질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 입에 자크를 채우고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당내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재선과 그 다선들의 어떤 지원 이런 게 지금 전무하고 당이 융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특히 정당은 지면은 말을 하지 않고 불쌍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이기면은 이겼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 그래서 당이 개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초선들이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은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러면은 이게 좀 같이 재선 그룹 이상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예. 사라졌다는 게 당의 내부 문화와 체질이 변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부적으로 흐르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긍이가 하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김두수 총장, 예. 혹시 초선과 중진들 사이에 어떤 인식의 괴리가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온실 속의 하초처럼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역사성에서 한 5년 정도로 거슬러 가 보면 흔히 말하는 당내 비주류가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주류라고 흔히 말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 친문이라고 부르는 이 주류가 형성되고 나서는 1년 전 총선에서도 정치 활동을 꾸준히 해와서 실력을 쌓았다기보다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좀 각계 다양한 사람들의 명망성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이런 경우에 치고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즉 온실 속의 하초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쭉 다양하게 꽃이 있지만 찬바람이 한번 부니까 좀 뭐 시들시들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런 초선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평소에 좀 어떤 당을 어떻게 꾸려가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평소에 정책적 비전을 계속 말해왔다면 이런 순간에 훨씬 빛도 발할 것이고 또 그걸 중심으로 이번에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의 리더십을 세워서 최고위원이든 또는 뭐 집단 지도라면 당대표까지 도전해보는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못 나가다 보니까 조금 두리뭉실하고 또 이런 뭐 요구만 있지 행동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보는 여당 어떤가 시각이 궁금한데 그 전에 정태근 의원 초선 의원 시절에 그런 일 하셨잖아요. 뭐 그때는 뭐 모임 이름이 있었나요? 민본 21이라고 있었죠. 예.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그런 모임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쇄신 저건 쇄신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의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감세 정책 추진하면 감세 정책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인사 문제 관련해서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을 갖다 감사원장으로 쓴다는데 우리 그거 안 된다. 헌법에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 문제도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형님 물러나라. 이런 게 쇄신인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쇄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독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협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부터 독주의 결과라는 게 임대차 3법 강행해 가지고 전세 대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세 월세값 올라갔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더더군다나 지금 LH 투기 사태 같은 경우에 그 투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발표도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수처라고 검찰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성하나요? 반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거는 뭐 초선이고 중진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전체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문제,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념 중심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야권과의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게 무슨 쇄신이야? 거기에 더해서 그 내부에서 정말 제대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한 두세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도 요즘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뭐. 예, 민주당이 도대체 뭘 잘못 짚고 있길래 이렇게 제대로 된 쇄신, 개혁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번 선거 참패 원인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면 대체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조국 사태, 여기에 보궐선거를 있게 한 이유, 그러니까 두 서울 부산시장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현충원 참배를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요. 현충원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좀 보기 드문 일이지만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하면서 또 피해자님들이여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렇게 쓴 게 적절했나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왜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하신 건지. 네,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그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이게 뭐 신원이 이렇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반대로 현충원은 좀 적당한 곳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이었는데 뭐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충원이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승경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윤 대표의 판단이죠. 뭐. 현충원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 피해자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순국선열이냐, 나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을 당분간 겸하잖아요. 예, 5월 2일까지. 비대위원장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원장인데 위원장으로서 특히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로서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현충원은 아무리 봐도 조금 튀어요. 예. 이건 좀 그 판단을 우리가 존중해 주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윤 의원이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 독자적으로 했는지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좀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예.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싶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충원을 그런 적당한 기회와 장소로 삼았다는 것은 글쎄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충원이란 결국 순국선열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이제 추모하고 기리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이제 부산이나 뭐 서울의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장소는 아니죠, 분명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사실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격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쓸 내용이라든지 쓰면 또 기자들이 다 촬영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장소 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서른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목록에다가 피해자님 이렇게 쓰면서 이게 상황이 발생했는데 잠깐 이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선녀를 모신 자리와 그리고 이제 그 부산과 서울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죠. 어쨌든 그리고 아직 통일이 사과한다는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약간 착각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막 나무랄 건 또 아닐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부산의 피해자께서 그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김두수 총장, 네. 어제 사실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제가 패널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예. 전부 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제가 오늘 좀 놀라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 해명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당의 원내대표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다면 문제 아닌가요? 저도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대로 어쨌든 우발적인 뭐 조금의 그런 해프닝이라면 오늘은 가능한 빨리 이것을 수습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고 특히나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를 마련해서 사과하는 게 필요한데 정말 만 하루가 지났는데 그 부분을 안 한 것,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면 그 이유가 문제지 그 전에 부분까지는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정당이라면 이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면 오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조금 전에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냥 오늘 내가 뭔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다, 장소를. 뭐 욕심 부린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이것만 해야 되는데 얘기했으면 이것까지 끝날 하려고 문제예요. 했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민주당의 관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딱 인정을 하고 거기서 방향 선회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안 하는 지금 관성이 있어요, 민주당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국회에서 입법을 독주한 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방향은 맞는데 뭐 과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금방 알거든요. 아, 여기서 사과해야지.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별명거리를 찾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실제 저런 행위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치가 진행되는 데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제 모든 패널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을 때 현충원 참배는 첫 단추인데 좀 잘못 꿰는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좀 잘 꿰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해명하는 것 들어보니까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종부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진 것 아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 입을 닥쳐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글쎄요. 진성준 의원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예.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해요.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아마도 우리 김병욱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부담을 예. 하소연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의원, 지금 저 부분도 부동산 대책, 특히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인데 당신 지역구 문제야라고 폄하하는 것처럼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 이 종부세에 대한 뭐 성역시, 타부시, 금기시 하는 시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건 진짜 일부 계층에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종부세는 이제 보유세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이 종부세라는 게 이렇게 계속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도 모르고요. 이게 참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성역으로 가다가 보면 종부세 안에서도 불합리한 종부세가 있고요. 또 앞으로 늘어날 것도 생각을 하면 종부세 문제를 타부시하고 성역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 21대 선거 전에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청와대 반응이 아주 싸늘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예 그 당시에 아주 단신으로 뉴스에 잠시 아주 짧게 처리가 되고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김병욱 의원하고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기억이 제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공급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 금융, 공급, 하여튼 모든 걸 포함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정책 리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에 해당하고요.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하는 게 그게 임무거든요. 지금 저렇게 일부 극소수의 사람이고 지역구의 문제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4.7 재보궐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당 안에서 충분한 해석과 분석과 반성이 지금 있지 않는 거죠. 신속한 정상화를 지금 그 목표에 끌린 나머지 5월 9일 전당대회를 5월 2일로 당기고 신속하게 뭐라 하여튼 정상화하자라는 건데 신속한 정상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내의 민주화 토론을 통해서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빨리 정리를 해서 국민들 앞에 내놔야죠. 저는 5월 2일 전당대회를 신속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물론 민주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정상적인 거죠.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선거 패배 이유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것 때문에 진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 당은 아직도 왜 뭐 때문에 졌는지 모르고 있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걸 보면 나와요. 지금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좀 완화하자. 그다음에 재산세 수준 높이자. 그다음에 대출 규제 좀 완화하자. 그 얘기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급 어떻게 하자. 핵심적으로 부동산 문제 중에 얘기인데 저는 근데 이거를 이런 얘기 한데서 뭐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할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논쟁을 한번 해보자 하면 되거든요. 물론 말씀처럼 당연히 지역구마다 다른 사정이 있어요. 강남, 분당, 그다음에 노도강 뭐 이런 데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사실은 애초에 종부세는 한 상위 1, 2% 정도 대상이었는데 6월 1일 기준입니다만 아마 올해 대충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에 한 4분의 1 정도가 들어가게 걸로 예상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애초에 이제 종부세가 약간 부유세 개념인데 맞느냐 이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오르면 재산세가 많이 오르는데 그냥 은퇴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가구 이주택에 있는 사람이 별도 소득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법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팔 때 재산세 한꺼번에 내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얘기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지역 사정이 있겠지만 뭐 국회의원들의 당연히 지역구 사정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하면 되는 것이지 입 닥쳐라. 제가 보기엔 뭐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락폭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를 보내줬는데 뭐하냐 이런 거겠지요.
지금 선거가 끝난 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떠난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 떠나면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 당 내에서도 거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왜 저러지 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탄핵 부정입니다. 사면을 얘기하면서 탄핵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과 중진 간의 주도권 잡기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초선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당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먼저 들어보죠. 대통령들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돌아가는 거 아니냐, 도로한국당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게 있었죠. 아니 그것과 우리 당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고 우리는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법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결단으로 할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네. 과거에 이 군사 쿠데타도 일으킨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아, 전두환, 노태우, 예. 예. 그리고 국민의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면이 됐든 뭐 무슨 가석방이 됐든 조치가 있는 게 그래서 탄핵은 역사다. 근데 그 역사라는 것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건 후세에서 평가하는 거고 저는 뭐 절차나 이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뒤돌아보면은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은 부분도 있어요. 그 과정 절차.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사면 또 탄핵은 좀 결이 다른데 일단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사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어떻든 독주하지 말고 화합하라는 얘기인데 다수의 여론은 뭐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을 포용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든지 탄핵이 부당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이미 탄핵을 강을 건너가지고 배도 다 불살라 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작년 12월 달에 가서 정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사죄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때였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잘못된 얘기고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전면에 부상될 때냔 말이에요. 네. 아마 선거 끝나고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재산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왕창 올라가고 어떤 데는 같은 평수인데도 안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민생으로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해결하겠다라고 해도 사실은 할 일이 많은데 오늘은 또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력을 모아가지고 해야 될 일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 때 국민들이 야당에 표를 준 거는 당신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민생을 잘 챙겨라. 여당 우리가 혼냈으니까 당신들이 좀 나서가지고 구체적으로 챙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은 약간 지금 뒷전에 놓고 앉아있고 지금 매우 정치적이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 정치적 주장들을 하니까 국민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도수 총장 지금 그 사면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탄핵 부정 얘기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것을 마치 거기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잘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풀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러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의 표 계산을 통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나아갔다면 진짜 이 선거를 제대로 못 읽었고 그 내에서 이제 자기들 내 그 선거에 좀 더 유리할 그런 것들을 좀 포지션을 그렇게 잡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면 문제도 정치권이 깊이 좀 토론해봐야 되는데 사면이 곧 국민 통합은 아니거든요. 국민 통합을 하려고 하면 정치 체제가 통합이 좀 가능한 그러니까 협치 가능한 다당제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양당제에서 대통령을 놓고 그야말로 완전히 이게 그 제로섬 게임으로 한쪽이 가져가 한쪽은 완전히 패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하면 국민 통합이 될 것처럼 지난 20년 이상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정치 시스템을 좀 이야기하면서 하면 조금이라도 설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도 하락에는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당을 향한 비판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신이 몸담았던 당을 향해서 아사리판, 흙탕물, 오리밭 이렇게 비판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별로 정을 덜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혹시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웅 의원, 초선 의원이지만 이번에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2등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죠. 김종인 위원장 왜 그랬을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쫓겨났다,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적 느낌. 다시는 모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쳐버리고 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응급실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사실은 빈사 상태였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었고 그랬을 때는 응급실에 있는 거지만 지금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링겔 안 맞고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응급실에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응급실 의사한테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응급실. 정태근 의원 고맙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에서 감사패도 주고 박수도 치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저는 저런 김웅 의원 태도도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사이에 있었던 얘기는 제가 보기 꼭 적절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명확히 확인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약간 독설이라지만 아사리판이라든지 등등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세게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들 정신 못 차리면 당신들이 중심이 돼서 정권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거칠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뭘 해야지 내년에 다시 집권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소대를 쌓는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초선 의원들 조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라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1년 있는 동안에 초선 의원들이 한 게 뭐가 있죠? 없어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역할 외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초선들도 반성을 해야죠. 지금 초선들이라고 무슨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한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문제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빈사 상태에서는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아직까지 믿업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인 위원장 특히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판에도 아주 화살을 많이 날렸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없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봤을 적에. 아니면 어떤 욕구 불만을 좀 갖고 계시죠. 이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본인이 뭐 직접 대선 주자가 되기는 어렵고요. 정권 교체에 대한 본인이 어떤 그 모든 것을 본인 다 종합적으로 좀 기획하고 주의하고 그거를 당신의 손으로 좀 이루고 싶다는 또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통해서 현재 그런 어떤 당신의 구상을 지금 말씀 중에 그것이 다 녹아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조금 짜증 섞인 반응들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드는데 그 뭐 속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왜 그렇게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도 여러 번 현장에 가서까지 그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가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탄핵된 두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내의 모든 여러 가지 저항을 무릅쓰고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내과적으로 체질 개선이 됐다고는 뭐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당에 국민의힘 당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주었고 여기를 스타팅 포인트로 출발점으로 해서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과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문간을 나서자마자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아마 대단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양당에 다 실망을 할 입장에서 이 판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깊은 성찰 속에서 나오는 거지. 저 이태규 사무총장의 얘기처럼 무슨 욕구 불만, 짜증 이건 정말 이태규 총장의 그 제 입장을 알지만 뭐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는 것은 이것도 정치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건 대권의 판을 짜기 위한 한 자락을 까는 거고요. 체질 개선은 뭐 그건 기대하지도 않지만 이처럼 배신 때리는 국민의힘 쪽은 안 되겠다.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을 던지는 거. 물론 화가 났죠. 대단한 화가 난 거지만 지금 아마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최근택 부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마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전당대회 원내대표 했으면 뭐 충분히 지금 예상하는 분들이 그대로 됐을 거예요. 근데 판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특히 전당대회 당대표를 뭐 무난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에 오히려 초선 출신들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 외부에서 충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태규 사무총장이처럼 안철수 대표는 이미 이제 뭐 논외로 관심 받기라고 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내가 만들 건가 이 고민이지 밖에서 뭐 정당을 만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내 뜻대로 좀 지도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총장과 어떻게 함께 하든지 이런 그림이지 버렸으면 아예 관심이 없으면 독서를 할까요? 안 하죠. 아예 그냥 뭐 무관심하겠죠. 뭔가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래도 관심과 애정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애정 표현의 또 다른 방법이다. 자, 선거가 끝나고도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 백신의 늪에 빠져서 지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14개월 만에 잘못한다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사태 이후 며칠 만입니까? 이게 14개월 만입니다. 그 신천지 사태 이후로 계속 정부 대응 잘한다고 평가했던 국민들이 처음으로 잘못한다가 49%, 잘한다 43%를 넘어섰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백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백신 도대체 충분히 확보가 된 건가?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얘기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 또 불확실성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여전히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대란, 도입 지연, 접종 차질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첫째, 이미 계약한 백신 물량에 대한 차질 없는 도입과 둘째, 이와 같은 계약 물량 이외에 추가 구매 계약 등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노력 등 투트랙으로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4월 23일 현재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건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차질이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번에 러시아 백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걸 놓고도 지금 대선 주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기는 한데요. 러시아 백신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모아서 들어보지요. 저는 말 그대로 플랜 B 내지 C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처럼 3,400만 명 접종한 백신도 희귀혈전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백신은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3상 시험 규모도 작은 편이고 실제 접종 데이터도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맞으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검토하고 허가하고 계약하면 빨리 도입되면 6월, 7월 정도가 될 텐데 그때 우리 수급 상황을 개선시킬 만큼의 필요한 물량이 제때 도착할 수 있는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공급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시도를 해볼 만은 한데 큰 기대는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중대본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중대본에서 그런 문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걸 구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러나 뭐 앞으로도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도 있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백신의 구매와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식약처나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백신을 구해오는 건 중앙정부의 몫이고 그걸 접종을 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 정부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도입 가능한 백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 과정을 중앙 정부가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이랑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수 있으면 추진하되 다만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면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수 총장 이제 러시아 백신 들여오는 문제가 좀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서로 공격하는 뭐 그런 지점이 좀 돼버린 측면이 있는데 일단 백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것은 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약간의
플랜 B. 네, 플랜 B의 역할도 있고 또 도입한다면 중앙정부가 좀 책임지고 또 안정성 같은 것도 체크하고 당연히 뭐 지자체가 협상을 해서 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계속 뭐 11월은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는 뭐 좀 가인이 되더라도 그걸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이라는 것도 기한이 있어서 뭐 너무 넘치면 또 예산을 우리나라 뭐 충분히 많은 예산으로 많이 사놨다 가지고 나중에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약간의 뭐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건 역시 그냥 일종의 건강한 토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경민 의원은 어떠세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 국무총리 등이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11월 집단 면역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될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훨씬 더 국민들의 실망이 클 텐데 저렇게 자신하다가 정말 안 되면 나중에 어떠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뭐 알려진 그 백신 말고요. 현재 임상 실험 중인 백신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오고 가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거 플러스 알파가 지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위탁 생산 문제도 좀 있고요. 예. 좀 위탁 생산 문제도 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저희들이 여기서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마 5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상 간에 만나서 하는 얘기에는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소원하는 백신이 있거든요. 그 백신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태도를 연방정부입니다. 연방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부적으로 미세 조정을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어떤 분은 전문가는 정상회담에서 하여튼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정상회담에서 어느 일정 부분이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사방이 막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그 틈이 보이기 때문에 이 틈을 외교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예, 과연 11월 집단 면역 형성할 수 있을까? 지금 백신 수급을 놓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미 백신 수합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필요한 백신을 우리가 들여서 쓰고 나중에 또 갚고 이렇게 하는 것 얘기했는데요. 그 말이 있은 뒤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뭐 외국에 나눠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는 일단 가까운 나라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쿼드, 인도, 호주, 일본 가까운 나라 그리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설사 미국에서 백신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도 우리는 순위가 한참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들어볼까요?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t least 90% of all adults in this country will be eligible to be vaccinated by April the 19th because we have the vaccines. What about rising cases abroad?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지금 정부의 백신 대책, 정태근 의원 보는 시각은 어떠신가요? 방역과 백신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거든요. 아까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연된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히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2월 달 안에는 들어온다. 상반기 중에 얼마 들어온다. 이번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2, 4분기 내에 2천만 도수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2, 4분기가 안 지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모더나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분기가 지나갈 것이다, 1분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박형준, 오세훈 시장을 만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접종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현장의 접종 속도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구체적으로 백신을 언제 얼마만큼이 들어와서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안 모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 스와프 문제도 마찬가지죠. 백신 스와프가 지금 가능할 것처럼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중미하고 기본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쿼드에 들어가 있는 일본, 인도, 호주 이런 데 먼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지금 정상회담을 일본보다 한 달 늦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쿼드에 가입도 안 했죠?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미국 언론에 기고한 내용에 보면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한테. 이런 마당에서 어떻게 협조를 구하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쿼드를 하면서 또 중국과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 못할 게 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쿼드를 할 수는 없죠. 쿼드는 네 나라니까. 우리가 하면 이제 펜타가 되겠죠.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타진을 했는데 우리 입장이 안 나와서 지금 쿼드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꾸만 변명을 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국민들에게 명확한 계획,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고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공급 자체가 이 백신 수급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플랜 B든 C든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유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미국 같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한미 동맹과의 외교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냉철히 보자 이거예요. 현근택 부대변인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뭐 백신 수급 자체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는 너무 길어요. 사실은 뭐 2분기, 3분기는 분기가 4개월이거든요. 지금 백신 근데 하루가 급하잖아요. 최소한 몇 월에 어떤 백신이 들어온다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느냐도 있지만 내가 언제 어떤 백신을 어디서 맞을 수 있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에 대한 답을 하려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경기도 지역에 사는 50대는 언제 맞을 수 있다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저는 이거를 중앙정부 역할은 당연히 맞죠. 하지만 지방정부든 저는 기업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삼성이든 아니면 LG든 SK든 네트워크가 있을 테니까요. 바이오 산업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는 가릴 건 아니다. 적응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11월에 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보 시기라든지 아니면 언제 맞을 수 있다든지 이걸 나와야 제가 보기에 그래도 조금 이런 여론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백신 문제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도 걱정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97명, 3명 모자란 800명입니다. 4차 대유행 걱정되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기로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가 끝난 뒤로 서울시장은 또 서울형 방역 얘기했죠. 부산시장은 평일날 점심 5명 이상 모이도록 완화해 보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야당 시장 경상북도 도지사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겠다.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확진자 수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 괜찮을까요? 코로나 방역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철우 지사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경상북도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26일 0시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합니다.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를 논의하여 왔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깜깜하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조금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두수 총장, 경북 도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은 부러우면서도 약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의 힘이나 지방자치의 원리에서 보면 그 정도 판단은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북이나 특정 지역의 확산세가 굉장히 적고 수도권과 좀 다르게 충분히 그런 걸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기회에 실제 면역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앞장서서 저런 조치를 하는 건 좋다. 다만 이게 지금 확산세가 워낙 커서 좀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서울과 경기도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새로 된 분들이 내놨던 얘기하고 지금 이철우 지사가 내놓은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지금까지 이제 통계에 기초를 한 거죠. 그래서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에 대해서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일단 통계에 기초했고 그리고 그 규제의 기준이 있잖아요.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에 대해서 한다는 건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과학적 그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여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서울시장이 새로 돼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유흥업소를 얘기를 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얘기한 것은 이건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선거 때 들은 얘기를 덜커덕 내놨다가 유흥업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하고 종교단체로 또 말을 주체를 바꾸고 그런 거거든요. 부산시장도 평일 점심시간에 인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좀 과학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철우 지사 얘기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은요? 정부가요 좀 그 방역 대책을 보다 더 치밀하고 아주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양상이 예를 들면 서울같이 1000만 건이 되는 도시하고 100만 이상 되는 도시하고 예를 들면 50만 도시하고 또 10만 이하 이렇게 군 단위하고 전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1년 4개월을 지나왔으니까 쭉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이철우 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서울 면적보다도 한 13배 되고 지난 한 달 동안에 14명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마 한두 개 군 정도에서만 나왔을 거라고 봐요. 이렇듯 구체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방역에 아주 강도를 높여가지고 거기에 다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부에서부터 보다 더 방역 대책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고 정밀하게 해서 실제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또 최소화하면서도 또 코로나를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중대본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벌써 800명대를 육박해가지고 3차 대유행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4차 확산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4월 달이 이럴지인데 쉽게 100명 이하로 내려앉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상당 기간 계속 간다고 보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무조건 틀어막히식의 방역이 아니라 중대본부터가 보다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 실정과 그간의 방역 그리고 감염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방역 대책을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 방역 얘기하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강조했지요. 정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조건부로 허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얘기 들어볼까요?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 2종에 대하여
정식 허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여부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고 한다면 자가검사 키트는 유관 관찰 검사에 비유할 정도로 정확도의 차이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자가검사 키트 검사를 보조적인 검사 수단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가검사 키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간편하게 자가검사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이제 필요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조건부 허가를 했지만 어쨌든 조건부라는 건 나중에 좀 검사 결과라든지 그런 걸 내라는 건데요. 지금 아마 두 가지인데 보니까 민감도라는 게 한 80에서 90% 나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80% 90% 정도는 정확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1, 20% 정도는 아닌 사람도, 그러니까 양성인 사람도 음성으로 판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예. 물론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아마 저는 보조 수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제 유흥업소 출입을 위해서 하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지자체별로 좀 따로 해보자 아니면은 자가진단 키트도 한번 허용해보자 이런 건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박영준 시장이 던진 메시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고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중대본뿐만 아니라 지도지사들도 이 방역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적인 예. 권한이. 근데 그동안 어찌 보면 이철우 도지사 같은 경우도 제안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경상북도 땅이 넓잖아요. 인구 밀도도 지금 서울이 0.3%밖에 안 되고 충분히 별도로 가져갈 수 있다. 저는 뭐 그래도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뭐 화두는 던졌고 그게 아마 정부에서 받아 안는 게 제가 보면은 지난번에 뭐 대통령과의 면담도 했지만 뭐 협치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도 이렇게 쭉 봐봤더니 이러이러한 지역들은 좀 단계를 낮춰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쭉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제주도 전남 쪽도 좀 적더라고요. 그렇죠. 전남이나 전북도 아무래도 땅은 넓고 사실은 인구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밀집돼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아마 이 코로나라는 게 비말을 통해서든지 공기를 통해서 전면된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모이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저는 그게 뭐 아주 뭐 방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